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서유나예요. 39을 넘기고 41가 되니 사람 일은 정말 계절처럼 도는구나 싶었어요. 오늘 제 얘기는 화려하지도 통쾌하지도 않지만 분명히 누군가에겐 길잡이가 될 거라 믿고 조심스레 꺼내보려고 해요. 어디까지나 제 사연이고 제 기억으로 꿰맨 회상이라 조금 덜 단정할 수도 있어요. 그래도 저는 최선을 다해 사실대로 말했어요. 저는 숫자와 증빙을 다루는 일을 했어요. 컴플라이언스 팀에서 서류를 맞추고 흐름을 점검하는 게 일이었죠. 원래부터 조용히 확인하고 표면을 흔들기보다는 밑바닥을 단단히 다지는 성격이었어요. 남들은 차갑다고도 했지만 저는 제가 하는 방식을 좋아했어요. 결혼 초반엔 남편의 성실함도 믿었고 시댁과의 관계도 나쁘지 않았어요. 손녀 둘이 태어났을 땐 아쉬운 기색이 비치긴 했지만 그래도 저는 눈 감고 넘어갔어요. 옛세대 마음이 그렇다고 스스로 설득했거든요. 모든 게 덜컥 기울기 시작한 건 친정아버지 사업이 흔들리면서였어요. 아버지는 늘 자기 발로 일으킨 분이었고 저는 그 손을 붙잡고 자랐어요. 그래서였는지 더 빨리 알아차렸어요. 안색이 쉬이 꺼지고 집을 줄이자고 먼저 말씀하셨어요. 저는 결혼할 때 받았던 도움만큼이라도 돌려드리자고 남편에게 말했어요. 그런데 남편은 고개를 저었어요. 확장 투자 중이라 여유가 없대요. 그 말이 이상하게 마음에 걸렸어요. 성장기에 배운 계산법으로 아무리 따져도 그 정도로 손이 꽉 막혀야 할 이유가 보이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결정적인 날이 왔어요. 장모님, 그러니까 제 엄마의 장례식이었어요. 그날 남편은 제주 출장이 필수라며 끝내 오지 않았어요. 저는 이해하려고 했어요. 사업하는 사람은 때로 엄정한 선택을 한다고요. 하지만 전화를 끊기 직전 스피커폰 너머로 낯선 여자의 웃음이 날카롭게 미끄러져 들어왔어요. 저는 아무 말도 못했어요. 입천장이 얼음처럼 말라붙었고 심장이 아주 천천히 내려앉는 느낌이었어요. 지금은 장례식이야. 속으로 몇 번이고 되뇌었어요. 감정은 눌러야 한다고, 오늘만은 삼켜야 한다고 설득했어요. 사무제를 마치고 회사로 돌아간 첫날, 제 책상 위에 작은 USB가 하나 놓여 있었어요. 낡은 스티커에 삐뚤빼뚤 실장부진짜라고 적혀 있었어요. 저는 곧바로 열지 않았어요. 누가 올려놨는지, 왜 하필 내 책상인지, 무엇을 열어젖히려고 하는지 먼저 질문부터 정리했어요. 퇴근 직전에야 조심스레 꽂았고 엑셀 파일을 하나 열었어요. 시트 이름은 현금 매출 조정, 차명 메모, 월별 누락 같은 단어들이었어요. 수치가 반짝거렸어요. 저는 직업적으로 숫자에서 냄새가 나는 순간을 알아요. 그 화면은 축축한 비릿함을 품고 있었어요. 그날 밤 저는 오랜 친구 하람에게 짧은 메시지를 보냈어요. 가정사 때문에 조금 늦었는데 도움받을 일이 생긴 것 같아. 내 손이 떨리더라고요. 분노 때문만은 아니었어요. 오히려 이상할 만큼 조용했어요. 조용한데 아주 맑은 소리를 내며 금이 가는 유리처럼요. 아이들 자는 방 문틈으로 새 나오는 숨결을 확인하고 거실 불을 껐어요. 온 집이 어둡고 고요했는데 제 머릿속만 반짝였어요. 장례식장에서 들었던 웃음, 장모 사진 속 미소, USB 속 숫자들. 서로 다른 조각이 말없이 끌려붙는 느낌이었어요. 다음날 사설조사 업체에 의뢰를 넣었어요. 긴 설명은 하지 않았어요. 날짜와 지점, 카드 내역에 찍힐 수 있는 장소들을 적었어요. 결과는 생각보다 빨리 왔어요. 남편의 제주는 부산이었고 회의장은 호텔 스위트였어요. 사진 속 남자는 제 남편이었고 여자는 배를 가볍게 감싸쥐고 있었어요. 저는 그 사진을 오래 보지 않았어요. 필요한 건 사실이었지 고통이 아니었으니까요. 고통에 오래 머무르면 판단이 흐려져요. 저는 제 일을 알았어요. 증빙을 모으고 순서를 만들고 나중에 무너지지 않을 문장을 준비해야 했어요. 그날 저녁 남편은 아무 일 없다는 듯 다녀왔어 라고 말했어요. 저는 수고했어요 라고 대답했어요. 식탁 위엔 아이들이 좋아하는 달걀말이가 있었고 텔레비전에서는 어제 본 드라마 예고가 흘렀어요. 겉보기엔 모든 게 전과 같았어요. 하지만 제 마음속에는 하나의 선이 그어졌어요. 쉽게 지워지지 않는 얇고 차가운 선이었어요. 그리고 저는 그 선을 경계로 제 삶을 다시 배열하기로 했어요. 증거, 절차, 타이밍. 제가 가장 잘 아는 언어들이었어요. 마지막으로 USB를 다시 열었어요. 폴더 깊숙이 백업 흔적처럼 복사된 스크린샷이 있었어요. 메모 하나가 덧붙어 있었어요. 이건 장부가 아니라 거울이다. 저는 그 문장을 가만히 읽었어요.
거울은 본래 빛을 돌려줄 뿐이죠. 그 빛이 누구를 태우고 누구를 태울지는 각자의 얼굴이 결정해요. 저는 노트북을 덮고 창문을 닫았어요. 하람에게 시간 좀 내줘라고 보냈어요. 그리고 마음속으로 날짜를 정했어요. 제가 움직일 날을요? 아주 조용히, 그렇지만 절대 되돌릴 수 없게요. 다음 이야기는 그 날짜가 다가오면서 시작됐어요. 그날 이후 전 모든 감정을 잠그기로 했어요. 분노도 서러움도 의심도요. 대신 메모장 하나를 꺼내 날짜와 사건을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남편의 출장 일정, 카드 내역, 대화 기록까지. 감정이 개입되면 판단이 흐려진다는 걸 제 직업이 이미 가르쳐줬거든요. 조사 결과가 도착한 건 일주일 뒤였어요. 봉투 속엔 여러 장의 사진이 들어있었어요. 남편이 제주 회의라던 그날 부산 해운대 호텔 라운지에서 찍힌 사진이었죠. 그 옆엔 익숙하지 않은 여자가 있었고 손에는 초음파 사진이 들려 있었어요. 여자의 배가 살짝 불룩했어요. 저는 잠시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어요. 억장이 무너진다는 말이 이런 거구나 싶었죠. 그날 밤 남편은 태어났어요. 요즘 회사에서 피곤해서 술 좀 했어? 라며 냉장고에서 물을 꺼내 마셨죠. 저는 그를 한참 쳐다보다 말했어요. 당신 요즘 부산 출장 많지? 그가 순간 눈을 피했어요. 부산이라니 무슨 소리야? 제주지. 그 짧은 순간에 동요가 모든 걸 말해줬어요. 며칠 뒤 전 결심을 했어요. 그 여자를 직접 보고 싶었어요. 인터넷 검색으로 찾은 그 카페는 의외로 평범했어요. 화이트톤 인테리어에 라벤더 향이 은은했죠. 카운터 뒤엔 그 여자가 있었어요. 생각보다 어려 보였고 얼굴은 순하디순했어요. 그녀는 제게 미소 지으며 물었어요. 주문 도와드릴까요? 저는 담담히 말했어요. 아이스 아메리카노 하나요? 얼음은 빼주세요. 임신 중엔 차가운 거 안 좋잖아요. 그녀는 순간 멈칫했어요. 손끝이 흔들렸고 종이컵을 떨어뜨릴 뻔했죠. 무슨 말씀이세요? 몰랐어요? 당신 뱃속 아이 아빠 내 남편이에요? 제 목소리가 떨리지 않아 스스로도 놀랐어요. 그 여자는 얼굴이 하얗게 질렸고 손님들이 하나둘 시선을 돌렸어요. 저는 그녀가 내민 커피를 받아들고 그대로 얼굴에 끼얹었어요. 얼음은 빼달랬잖아요. 얼음은 너무 차니까. 그날 저녁 남편이 문을 벌컥 열고 들어왔어요. 당신 미쳤어? 임신한 여자한테 커피를 뿌려? 사람이야 그게? 저는 웃었어요. 같은 여자라서 그랬어요. 얼음은 빼고 대신 양심을 넣어서. 남편은 얼굴이 시뻘개져서 소리쳤어요. 우리 끝내자. 이혼하자고. 위자료 줄 테니까. 그 말에 전 아주 차분하게 대답했어요. 좋아요. 근데 내 조건이 있어요. 지금 사는 집이랑 재산의 80%. 그거면 이혼하죠. 그가 벌떡 일어나 소리쳤어요. 미쳤어? 그건 내 피땀이야. 그 피땀 우리 아빠 돈으로 시작한 사업이잖아요. 잊었어요? 그가 잠시 입을 다물었어요. 그러다 낮게 말했죠. 그건 다 갚았잖아. 그래요, 원금은요? 근데 은혜는요? 그는 말없이 방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문이 쾅 닫혔고 저는 그 소리를 들으며 천천히 의자를 돌렸어요. 식탁 위엔 아직 식지 않은 밥이 남아 있었어요. 아이들은 방 안에서 조용히 그림을 그리고 있었죠. 이혼이라는 말이 이렇게 쉽게 나올 줄은 몰랐어요. 하지만 마음 한편은 오히려 시원했어요. 그날 밤 저는 남편의 노트북을 켰어요. 평소엔 비밀번호가 걸려 있었는데 술 마시고 들어온 탓인지 그대로 켜져 있었어요. 동기화 폴더 안엔 익숙한 이름의 파일이 있었어요. 실장부 진짜. USB에 있던 그 이름과 똑같았죠? 저는 손끝이 얼어붙는 것 같았어요. 마치 누군가가 제게 길을 열어주는 듯 했어요. 그 폴더 안엔 수많은 엑셀 파일이 있었어요. 날짜, 금액, 거래처 이름. 그중 일부는 회사 회계 시스템에서 본 기억이 있는 거래였어요. 하지만 금액이 달랐어요. 한쪽은 항상 줄어 있었죠. 그리고 차명이라 적힌 메모장이 하나 있었어요. 이름들, 계좌번호, 금액이 꼼꼼하게 정리돼 있었어요. 그 순간 저는 확신했어요. 남편은 돈을 빼돌리고 있었어요. 화면을 바라보며 숨을 깊이 들이쉬었어요. 이제 확실해졌어요. 이 사람은 남편이 아니라 제가 상대해야 할 대상이에요. 저는 조용히 USB를 꽂았어요. 복사 중입니다 라는 창이 떴어요. 그 짧은 시간 동안 머릿속엔 딱 3가지 단어만 맴돌았어요. 증거, 절차, 타이밍. 그리고 그 셋이 완성되는 날
제 복수가 시작될 거라는 걸 저는 본능처럼 알았어요. 그날 이후 전 모든 행동을 계획적으로 했어요. 감정은 단 한 방울도 섞지 않았어요. 이미 이혼 얘기는 시작됐고 남편은 자꾸 서류를 들이밀었죠. 합의하자, 서로 편하게 가자. 그는 마치 거래를 하듯 말했어요. 전 고개를 끄덕였어요. 대신 조건을 냈어요. 집은 내 명의로 넘기고 재산의 80%를 정리해서 주면 합의해요. 그가 헛웃음을 지으며 말했어요. 그 돈 금방 다시 벌면 돼. 당신이 후회하게 해줄게. 전 그 말에 대꾸하지 않았어요. 속으로만 생각했죠. 그래, 다시 벌면 돼. 다만 이번엔 감옥 안에서. 하람에게 연락한 건 그 다음 날이었어요. 대학 동기이자 세무법인에서 일하는 친구였죠. 전 USB를 내밀며 말했어요. 이게 남편의 진짜 장부야? 봐줄 수 있어? 하람은 눈을 동그랗게 떴어요. 유나야, 이거 네가 직접 가져온 거야? 불법 취득이면 문제 될 수도 있어. 그 사람 노트북에서 복제했어. 내 집이고 내 네트워크야. 아무도 몰라. 하람은 잠시 말이 없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좋아. 근데 이건 단순한 바람 문제가 아니야. 탈세, 비자금, 이중장부 전부 형사야. 제대로 엮이면 끝장이야. 그 말에 전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서 도와달라는 거야? 끝장을 보고 싶거든. 며칠 뒤 하람이 파일을 정리해 왔어요. 거래 내역, 입출금 패턴, 세무장부와 실제 매출 비교표까지. 유나야, 이거 세무조사 한 방짜리야. 하람은 종이철을 넘기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근데 진짜 이렇게까지 할 거야? 그냥 이혼으로도 충분히 이겨. 전 조용히 대답했어요. 그 사람은 부모님을 버리고 내 가족을 무너뜨렸어. 그냥 끝내면 안 돼. 하람은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그럼 준비해. 신고하려면 모든 증거를 시간순으로 정리해야 해. 그리고 네가 직접 나서지 말고 익명 절차로 해. 그날부터 전 밤마다 증거를 정리했어요. USB 안에 있던 파일들을 날짜 순으로 배열하고 거래 금액과 계좌를 대조했어요. 수많은 엑셀 시트 속에서 숫자들이 흘러나왔어요. 그것들은 마치 살아있는 생명체처럼 숨을 쉬고 있었어요. 한밤중에도 제 방은 모니터 불빛으로 환했어요. 아이들이 잠든 거실은 고요했고 그 고요함이 오히려 집중을 도와줬어요. 이건 당신이 만든 거야? 전 속삭이듯 말했어요. 당신이 스스로 쓴 계산서야? 그리고 드디어 그날이 왔어요. 재산분할 계약서 서명일. 남편은 양복을 차려입고 왔어요. 향수 냄새가 짙었어요. 이제 끝이네. 수고했어. 그는 의기양양하게 웃었어요. 전 그 얼굴을 보며 차분히 펜을 들었어요. 서유나라는 이름을 쓰는 손끝이 묘하게 시원했어요. 모든 걸 마치고 돌아서는 순간 남편이 뒤에서 말했어요. 유나야, 그래도 고맙다. 이렇게 깔끔하게 끝내줘서. 저는 그를 돌아보며 미소 지었어요. 나도 고마워요. 당신 덕분에 배운 게 많아요. 그날 밤 하람과 함께 국세청 제보 시스템에 파일을 올렸어요. 익명 제보란에 한도연 비자금 관련 자료 첨부라고 적었어요. 손끝이 차갑게 떨렸지만 마음은 놀라울 정도로 고요했어요. 파일을 업로드하고 전송 버튼을 누르는 순간 심장이 한 번 쿵 내려앉았어요. 끝났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이제 시작이다. 이틀 뒤 남편은 새로운 집에 이사했다며 아이들에게 연락했어요. 아빠, 나중에 데리러 갈게.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전 이상하게 마음이 비지 않았어요. 이미 그 사람은 제 세계에서 끝난 사람이었거든요. 대신 며칠 후 이상한 일이 생겼어요. 남편 회사로 세무조사 통지가 내려왔다는 소식이 들려왔어요. 거래처 직원이 제게 몰래 메시지를 보냈어요. 유나 씨, 도연 대표 큰일 난 것 같아요. 회사의 세무 공무원들이 들이닥쳤어요. 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다만 창문을 열고 바람을 맞았어요. 그 바람이 내 마음속 먼지를 싹 쓸어가는 느낌이었어요. 남편은 그날 밤 전화도 하지 않았어요. 그럴 여유가 없었겠죠? 대신 다음날 뉴스에서 회사 이름이 스쳐 지나갔어요. 한도물류, 세무조사 착수 내부 비자금 정황. 그 자막을 보는 순간 저는 묘한 감정이 들었어요. 통쾌함과 슬픔, 그리고 안도감이 한꺼번에 밀려왔어요. 그날 밤 하람이 제게 전화를 걸었어요. 유나야, 잘했어. 하지만 조심해. 지금부터는 아무 말도 하지 마. 알아? 난 이미 끝났어. 그래도 사람은 몰라. 꼭 익명 유지해. 걱정 마. 난 이 일에서 이름 없이 사라질 거야.
대신 그 사람 이름은 평생 기록에 남겠지. 전 그날 일기장에 한 줄을 썼어요. 증거는 무기가 아니라 거울이다. 사람은 결국 자기 얼굴을 보게 되어 있다. 그리고 펜을 놓았어요. 그 순간 이상하게 가벼웠어요.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았지만 속이 비워지는 느낌이었어요. 계산서는 이제 발송됐어요. 다음은 그 계산서를 받는 차례였어요. 남편의 몰락은 생각보다 빨랐어요. 제보 후 한 달쯤 지났을 때였죠. 세무조사에서 시작된 수사는 곧바로 검찰로 넘어갔어요. 회사 통장들이 모두 압수됐고 차명 계좌까지 드러났어요. 뉴스엔 한도물류 대표 한모 씨, 이중장부 및 탈세 혐의로 조사 중이라는 자막이 떠 있었어요. 그날 저는 아이들 저녁을 차리다 말고 TV 앞에 멈춰 섰어요. 화면 아래 스쳐 지나간 이름 하나가 제 인생의 무게를 한순간 덜어준 것 같았어요. 마치 오래 묶어둔 돌덩이가 흙먼지를 내며 떨어져 나간 느낌이었죠. 남편은 처음엔 뻔뻔했어요. 그냥 조사야? 다들 하는 거야? 그렇게 말하던 사람이 일주일 뒤엔 얼굴이 반쯤 꺼져 있었어요. 거래처는 줄줄이 손절했고 직원들도 회사를 떠났대요. 시댁도 정신이 없었죠. 집을 팔아서라도 추징금을 메꾸려 했지만 그 돈으론 어림도 없었어요. 며칠 후 남편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유나야, 제발 나 좀 도와줘. 나 감옥 갈지도 몰라. 그 목소리는 예전보다 한참 작고 떨렸어요. 저는 아무렇지 않게 물었어요. 왜 나한테 전화했어요? 너한테 준 돈 있잖아. 재산 분할로 준 거. 잠깐만 빌려줘. 추징금만 내면 집행유예 받을 수도 있어. 전 웃음이 나왔어요. 그 돈 이제 내 거예요. 그리고 그건 당신이 나한테 빚진 값이지 빌릴 돈이 아니에요. 그는 한숨을 쉬며 애원했어요. 유나야, 나 지금 완전히 무너졌어. 그 여자도 나 버렸어. 애 낳고선 내 얼굴도 안 본대. 부모님도 집 팔고 월세로 들어가셨고 나 진짜 끝이야. 한 번만 도와줘. 전 잠시 침묵하다가 말했어요. 당신 내가 왜 이렇게까지 했는지 알아요? 그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나 그때 너무 어리석었어. 다 후회해. 당신 부모님께 죄송하고. 아니요. 그건 후회가 아니라 두려움이에요. 당신은 사람을 무너뜨려 놓고 이제야 무서운 거예요. 그가 울먹이며 말했어요. 그래도 부부였잖아. 나 감옥 가면 애들이. 그 말을 듣는 순간 제가 그에게 했던 마지막 말이 떠올랐어요. 당신 장모 장례식에 왜 안 왔냐고 내가 물었을 때 뭐라 했어요? 내가 간다고 살아 돌아오냐고 했죠. 이제 내가 똑같이 말해줄게요. 내가 돈을 준다고 당신이 달라지겠어요? 잠시 정적이 흘렀어요. 그리고 전 천천히 이어 말했어요. 당신이 그렇게 만든 거예요? 우리 아빠는 당신이 외면해서 스스로 무너졌어요. 엄마는 그 충격으로 우리 곁을 떠났어요. 그때 당신은 어디 있었죠? 그 여자랑 바다 보고 있었잖아요. 그 웃음소리가 아직도 귓가에 들려요. 그는 숨을 삼키는 소리를 냈어요. 유나, 설마 그 USB 너였어? 그래요? 그 제보 내가 했어요? 당신이 쓴 장부로 내가 계산서를 보낸 거예요? 그는 울음 섞인 비명을 질렀어요. 너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이건 살인이야? 아니요, 난 아무것도 안 했어요. 당신이 스스로 모든 죄를 드러냈을 뿐이에요. 세상엔 계산이란 게 있잖아요. 누구도 영원히 미납 상태로 살 순 없어요. 그가 울부짖는 소리를 듣고 전 전화를 끊었어요. 손이 조금 떨렸지만 눈물은 나오지 않았어요. 며칠 뒤 소식이 들려왔어요. 남편은 결국 실형을 선고받았어요. 회사는 부도 처리됐고 관련된 사람들까지 줄줄이 조사받았어요. 상간녀는 아이를 낳자마자 이혼을 신청했대요. 사기 결혼이었다고 진술했답니다. 그 아이는 지금 어디에 있는지도 모른다더군요. 시댁은 집을 팔고 허름한 월세로 옮겼대요. 평생 손자 타령하던 시모는 그 손자를 단 한 번도 품에 안아보지 못했죠. 모든 게 끝나고 나서야 전 비로소 숨을 돌릴 수 있었어요. 아침마다 두 딸의 도시락을 싸고 창문을 열면 햇빛이 들어왔어요. 오랜만에 진짜 숨을 쉬는 기분이었어요. 아이들이 웃을 때마다 마음속에 얼었던 것들이 천천히 녹아내렸어요. 얼마 전엔 동생이 결혼했어요. 식장에 앉아 하얀 드레스를 입은 신부를 보는데 문득 부모님 생각이 나더라고요. 우리 막내 언제 장가가나 하시던 두 분의 웃음이 떠올랐어요. 그래서 결혼식 끝나고 조용히 동생 통장에 돈을 넣어줬어요. 엄마 아빠 대신 주는 거야? 그렇게 말했어요.
요즘 전 평범하게 살아요. 아이들과 주말마다 영화 보고 언니네랑 식사도 해요. 특별한 일은 없지만 그게 좋아요. 밤에 창문을 열면 바람이 부드럽게 들어와요. 그럴 때마다 전 생각해요. 하늘은 결국 모든 걸 알고 있었구나. 여자가 하늘을 품으면 5, 6월에도 서리가 내린다고 했죠. 그 말 거짓이 아니에요? 저는 그걸 몸소 겪었어요. 하지만 그 서리는 누굴 얼리기 위한 게 아니라 썩은 것을 정화하기 위한 거였어요. 복수라기보다 정리였어요. 잘못된 인연, 썩은 욕심, 그리고 제 안의 미련까지. 전 이제 그 모든 걸 내려놓았어요. 그리고 제 딸들에게만 이렇게 가르치고 싶어요. 사람은 언제나 선택의 대가를 치르게 된단다. 그게 하늘의 법이야. 오늘도 평범한 하루가 흘러가요. 따뜻한 바람이 불고 오래된 상처엔 새살이 돋고 있어요. 이제 알겠어요? 진짜 복수는 상대의 불행이 아니라 내 삶을 다시 되찾는 거라는 걸요. 그렇게 저는 5, 6월의 서리 속에서도 웃을 수 있게 되었어요.